어떻게 잠재력 있는 사이드 입지에 위치한 부동산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강남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개발 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는 향후 철도 지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WM 사업부에서 고객님의 부동산 고민을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조성철 전문가입니다.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빌딩 투자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이 남겼다는 기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워낙 비싸게 느껴져서 그들이 사는 세상처럼 느껴졌지만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더 이상 꼬마 빌딩이 연예인들만의 얘기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한 상황에서 주택수를 늘리는 대신 규제가 덜한 상업용 부동산, 특히 꼬마 빌딩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계시죠. 오늘은 이렇게 꼬마 빌딩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성공하는 꼬마 빌딩 투자 3상, 투자 핵심 원칙 3가지와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마 빌딩 투자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타이밍. 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가격 하락기에 매수하기. 둘째, 가치 평가. 잠재력 있는 꼬마 빌딩 찾기. 셋째, 밸류업.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쉽지만은 않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도 비싸지고 우량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2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그때 자산가들은 상급지 아파트를 조용히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주택시장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약 한 달 동안 주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인기지역의 경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시 허가구역이 지정된 후에는 매도자도 실수요자, 매수자도 실수요자여만 거래가 되니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면, 규제만 풀리면 신고가로 매수할 정도로 현재 시장에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향후 금리 인하도 완만하게 예정되어 있죠. 특히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하고 상급지로 갈수록 종부세와 양도세 등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급지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 빌딩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급매물들이 24년에 대부분 소화되면서 다시 가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아직도 조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보면 과거 저금리일 때보다 확실히 거래량도 적고 호가도 잠잠한 편인데요. 이럴 때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향후 금리 인하와 경기 완화를 예측해서 미리 투자하시는 것도 전략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강남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서울 도심지, 개발 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는 용산과 송파, 향후 철도 지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영등포 등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력 있는 꼬마 빌딩이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상권의 메인에 있는 건물은 투자 가치가 무척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정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비싸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이론에서 최원방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권에 영향력이 미치는 가장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어가 어려우니 우리는 쉽게 사이드 입지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드 입지를 찾는 것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임대료가 낮고 건물 가치를 낮게 평가받지만, 근처 상권이 확장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로수길 메인 상권이 세로수길, 나로수길로 불리는 인근 이면도로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잠실역 메인 상권이 속리단길이라는 석촌호수 이남 지역으로 확장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잠재력 있는 사이드 입지에 위치한 부동산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해진 공식은 없고 전문가마다 인사이트가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제가 주로 보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상권의 임대료와 권리금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메인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임대료나 권리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신규 임차인들은 메인 상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창업 비용이 저렴한 외곽을 찾게 되면서 상권이 확장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지역은 메인 상권의 중심지에서 도보로 이동한 가능한 거리여야 하고, 단독주택이나 1에서 3층 내외의 소형 건물들이 밀집되어야 상권 확장이 용이합니다. 다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단절되거나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전용 주거지역, 대형 비상업시설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에는 상권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단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싸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비싸게 파는 법, 즉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물의 임대료는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는 있지만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임대료 대비 10에서 20% 내외 정도로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으로는 건물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효용성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선호하는 건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은 건물의 입지, 외관, 내부 상태, 전용률 등을 감안하여 입주를 감안하는데, 입지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의 상태가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건물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축,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인데, 이 경우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규제 사항입니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현재의 규제들, 예를 들어 건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주차장법, 소방법 등이 지금보다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시 현재보다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강화된 건폐율로 인해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1층의 바닥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상승폭은 그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도 이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은 10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차인들의 권리금 문제도 명도를 지연시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고려한다면 매입 전부터 명도 가능성과 예상되는 비용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민원 사항입니다. 아무리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다고 하여도 인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공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키기도 하는데요. 제가 만나본 고객께서는 건물을 한 번 짓고 폭삭 늙은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유는 인근 건물에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비용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모델링입니다. 여기서 리모델링의 정의를 내리고 가야 하는데, 종종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과 뒤에 나올 리노베이션을 혼돈하기도 하십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여기서 리모델링은 대수선이 필요한 공사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이란 기둥, 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실한 가치 상승을 위해 좀 더 비용을 투입해서 대수선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용적률이 남는 경우에 증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과거에 완화된 건축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공사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신축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리노베이션입니다. 리노베이션은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비용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저도 고객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1998년 IMF 당시 외국계 부동산 투자사들이 들어오면서 보편화된 방식인데, 건물의 주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외관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건물의 외벽 타일을 교체하거나 로비의 환경 개선, 엘리베이터 내부 마감재 교체, 내부 벽면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식으로도 건물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비용도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좋은 꼬마 빌딩을 찾아서 투자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시고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을 관찰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투자자로서의 안목과 감각이 성장해 있을 거고, 그 과정의 끝에는 성공적인 건물주로서의 미래가 열려 있을 거라 믿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내가 몇십억을 주고 사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쁜 건물을 결국 시세보다 비싸게 사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멋있고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는데요. 왜일까요?